우리가 이 변경권을 공부할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책만 읽어갖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변경권 자체는 어디 나오냐면 31페이지 맨 밑에 괄호 3번이 있죠. 31페이지 맨 밑에 괄호 3번. 그 제목이 변경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첫 줄에 제목이 변경권. 이건 무슨 스토리냐면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뭔 스토리인가, 이 스토리 자체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갑이 을에게서 맥주 3병과 오징어 1마리,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 동이족의 특성이죠. 오징어를 무지 좋아한다. 그죠? 오징어 먹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 돌아다녀 보니까. 오징어 말고 그 꼬마 문어가 있어. 문어. 조그만 거. 그 에게 쪽에 가면 많습니다. 그리스 여행 가갖고 에게 바다 섬에 가면 선창가에 가면 주먹만한 문어를 팔아요. 근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요리해.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그쪽에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하는 할아버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들고 가갖고 문어는 거기서 사고 때려 먹고 앉았으면 무지 좋아요, 할아버지들이. 응? 처음에 막 축혀주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를 입었다고. 떠날 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응? 당신 때문에 분단이 고착화됐다고. 응.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 맥주가 이걸 계산할 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3병이니까 이게 3,000원입니다. 또 오징어 1마리는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짜리를 먹었다고 치자 이거야. 응? 이렇게 됐어요. 이거 곱하기 하나니까 더 2,000원. 그래서 이거 합산하니까 5,000원이다. 근데 여기서 뭘 논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존 롤스의 그 정의관하고 관계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특정된 뒤에 멸실했다면 이 슈퍼아저씨, 응? 뭐 우리가 평상적으로 그냥 슈퍼맨이라고 합시다. 슈퍼맨이 원래 고시가에서는 딴 뜻으로 쓰이죠. 슈퍼맨. 저 위에 고시촌에 가보면 슈퍼들이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밥만 처먹으면 슈퍼 가서 바둑 두고 사는 놈들 있죠. 맥주 내기 하는 거 하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거미 모양 앉아있다가 뭐 거미 중에 하나 딱 걸리면 친구 하나 보이면 야, 너 오래간만이다. 하드레도 하나 사고 와라. 뭐라든지. 얘기나 좀 하자. 이래갖고 뭐 나눠먹고 그러죠. 그 슈퍼맨들이 있다고. 그런 고시생들을 슈퍼맨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슈퍼맨이 슈퍼 주인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응? 이 슈퍼맨하고 이 고시생하고 이제 고시생이 시켰는데 특정된 뒤에 이게 멸실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미리 특정을 해서 배달해달라고 그랬는데 갖고 오다가 지진 누르기 없어졌어. 그러면 특정된 뒤에 또 갖다 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가게 주인 아저씨. 그 대신 가게 주인 아저씨가 뭐가 불리하면 돈도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가게 아저씨는 인건비 뺀다면 자전거 타고 가는 건 인건비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원가만 계산해 봅시다. 5,000원 날라가죠. 이 땅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지진으로. 특정된 뒤에 또 갖다 줄 필요는 없지만 가게 아저씨는 5,000원 날라갔다고 일단 돈을 못 받으니까 대가 위험을 또 채무자가 부담하니까.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게 당사자의 의사에서 특정되기 때문에 또 갖다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갑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다시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은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손해가 없는 거죠. 자기가 특정한 건 아니지만 종류 채권, 종류물들이니까 비슷할 거 아니야.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했고 이 사람은 만약에 또 다시 갖다 주고 돈 받으면 이 손해본 5,000원이 감소할 수만 있다면 아무에게도 불리하지 않고 이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싫어. 난 내가 고른 거 아니면 절대 안 먹어.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어요. 그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문장은 어디서 살 수가 있냐면 32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빨간 줄 쳐야 되죠. 메모리 펜 치라거나.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32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채권자의 반대 의사가 있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채권자가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만약에 또 갖다 주면 손해가 줄어든다면 이걸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니까 전혀.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해가 저 사람만 반대하지 않으면 언제나 줄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걸 1,000원에 3개 팔고 2,000원에 판다는 것은 이 가격에 사다가 이 가격에 팔리기가 만무한 거죠, 지금. 그런 장사를 하는 놈 있으면 데려와, 그거. 애용하게 좀. 보통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죠? 이 소비가는? 소비자 가격은?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플러스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병의 원래 원가는, 예를 들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짐작 한 700원쯤 한다고 쳐봐. 700원. 이거는 1,500원이었다, 이거야. 원가는 700원짜리 1,000원에 팔고 1,000원짜리 2,000원 이런 식으로 하죠, 하여튼 비슷하게. 그러면 이게 원가는 얼마예요? 2,100원이죠. 이거는 1,500원이니까 이 원가도 1,500원이에요. 그럼 이걸 더하면 얼마죠? 3,600원 아니야, 이거. 그럼 마진이 이거 이렇게 세 병 한 마리 팔면 마진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을 못 해요? 1,400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더 이상 갖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하게 되면 5,000원 손해보고 끝나는 거죠. 가게 주인이. 근데 이거 없어졌을 때 다시 또 갖다 주고 돈 받으면 3,600원어치 갖다 주고 5,000원 받게 되죠. 그죠? 3,600원어치 갖다 주고 5,000원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번의 거래를 통해서, 두 번의 배달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손해액이 얼마가 돼요? 3,600원으로 줄잖아. 또 갖다 주고 돈 못 받았으면 5,000원으로 확정되는 거 아니야, 손해는. 응?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참. 얼마가 되는 거야, 손해가 참. 원가만 따지면. 인건비 안 따지고. 3,600원 아니야. 3,600원. 아까 원가가 3,600원이라며. 3,600원을 손해보잖아, 원가만큼. 5,000원 못 받으면. 원가만큼 손해보잖아요. 인건비 안 따지면. 그런데 또 갖다 주고 5,000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는 7,200원이었는데 5,000원 받았죠. 두 번째 거 갖다 주고. 그러면 2,200원. 응? 손해가 2,200원 아니야. 두 번째 거 갖다 주고 돈 못 받았으면 3,600원 손해 볼 뻔했잖아. 근데 손해가 줄었죠. 의뢰 손해가. 3,600원 손해에서 2,200원 손해로 줄었잖아. 그리고 채권자는 반대하지 않았고 불이익이 없으니까 불리한 거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이걸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슈퍼 아저씨의 손해가 줄는 일을 갖다가 민법에서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경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통설이. 그걸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변경권은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계산 문제로 나와버린다, 이렇게. 계산 문제로. 알겠습니까? 문제, 변경권을 인정한다면 다음 사례에서 채무자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보냐 이렇게 물어보다고 해요. 액수를 직접. 원가 계산하면 저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변경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주 가로표에서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변경권은 아무 때나 행사하니까 특정된 뒤로부터 언제까지예요? 변제 수령까지. 마지막에 그 나와있죠. 변경권 행사 가능. 변경권이 저 문제라고. 변경권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숫자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낙후된 법 문화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민법 앞에서 아직 이게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일본에도 자주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험 문제 어려우면 나와요. 계산 문제 직접. 알겠습니까? 민법에 직접 숫자로 계산 문제 물어보는 문제가 몇 개 안 되죠. 채권법에 다 몰려있죠. 채권법에. 물권법에 하나 인수수가 있는데 채권법에서 같이 설명하니까 상관없어요. 이 변경권. 이것은 법조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설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다시 한번 그 3번을 읽어봐요. 천천히. 강의를 듣고 읽으면 쭉 들어오죠.
31페이지 맨 밑에 3번 변경권 말이에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오늘 나와준 표의 그 점선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반대 의사 표시가 없거나 불이익을 안 줘야 됩니다. 없거나가 아니라 없고죠.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확히 알아야 이게 재미가 있고 중요한 줄 알지. 변경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건 지식이 안 돼요. 사례 해결이 전혀 안 되니까. 이런 거 모르는 놈들이 꼭 사례 공부 따로 한다고 이제. 변경권은 두 가지 조건을 먼저 검색해야 됩니다. 특정 뒤 변제 수정까지만 할 수 있어요. 멸실이 그때 일어나요. 멸실이. 여러분 참 표에 그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변경권 행사 가능이라고 돼 있죠. 변경권 행사 가능 다음에다가 가능한 멸실 시기 이렇게 쓰세요. 한 멸실 시기. 여러분 잘못하면 온동일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렇게 안 쓰면. 변경권 행사 가능한 멸실 시기. 그래야 정확하잖아. 거기 그 점선이 다 멸실 시기 말하는 거죠. 멸실 시기. 그 점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멸실이. 그 옆에 빨간 걸로 써놔요. 점선은 전부 멸실 시기를 의미함. 딴소리 하지 말고. 여기까지가 종류채권의 특징입니다. 금전채권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금전은 종류물의 일종임이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과서의 괄호 1번에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일종의 종류채권. 거기다 우선 빨간 걸 쳐야 돼. 일종의 종류채권. 그죠? 그렇다면 첫 줄에 나오는 금전채권이 뭐예요? 정확하게?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른 종류채권, 특정물 채권하고 정의가 똑같죠. 객체만 다르고. 그런데 금전이 세 번째 줄에 종류물의 일종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특정물 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와준 큰 프린트의 그 두 번째를 보면 특정물의 종류가 나와 있죠. 특정물 채권의 종류. 거기 그 가운데에 종류 채권이 나와 있죠. 그죠? 종류 가운데. 그럼 여러분이 그 종류 가로치고 물채권 이렇게 돼 있죠. 응? 그럼 다시 여기서 손을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의 한 경우가 금전채권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 금전채권. 이거의 한 경우가. 종류채권 중에 한 부분이 금전채권이라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전채권도 엄밀하게 말하면 특정물 채권 중에 하나죠. 특정물 채권 중에 그 특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채권 성립 후에. 그 박스를 보면 알잖아.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연결된 거라고. 그 박스를 보면 알겠죠. 종류채권하고 특정물 채권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특정된다는 점만 달라요. 나중에 특정되는 종류채권하고 처음부터 특정된 특정물 채권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조금 전에 배운 게 뭐야? 채권 성립 당시부터 특정물 채권은 변경권이 인정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절대로. 그 박스에 써놔, 밑에다가. 맨 왼쪽 거. 성립 당시부터 성립하는 특정물 채권은 뭐가 달라요? 변경권이 인정 안 돼요. 그건 변경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도 되죠.
채권 성립 당시부터 특정물 채권으로 성립시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변경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변경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까 왼쪽 거에다가 변경권 인정 안 된다는 거에다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새길 수도 있다. 그 금전 채권은 종류 채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전에서 배웠지만 두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 빨간 걸로 네모치고 그건 뭐예요? 그 밑에 줄에 금액 채권을 말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전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평가액 액면 가액만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은 뭐라고? 금액 채권이라니까. 금액 채권이 뭔가는 33페이지 괄호 1번에 나오죠. 33페이지 괄호 1번. 금액 채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금종 채권이 있어. 그럼 그걸 다야? 아니에요. 34페이지에 특정 금전 채권이 있어요. 특정 금전 채권은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이건 특정물 채권이라고 써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외국 금전 채권. 이건 외화 채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보통 금전 채권이라고 하면 뭐라고? 괄호 1번의 두 번째 줄에 쳐요. 고유의 의의에 있어서의 금전 채권. 이거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왼쪽 페이지 조금 아까 친 거.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 빨간 걸로 친 거. 연결해요. 그래갖고. 32페이지 괄호 1번에 두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 네모 쳤죠 아까. 33페이지 괄호 1번에 두 번째 줄에 고유의 의의에 있어서의 금전 채권. 같은 말이라니까. 연결해 놓으라고. 우선 용어를 알아야 되죠. 객관식에 어떤 용어를 쓸지 모르니까 여러분. 출제자가. 이거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금액 채권. 세 개를 연결해요. 세 개 다 네모친 다음에. 다 같은 말이라고. 금액 채권,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 고유에 의해 있어서의 금전 채권. 금액 채권이라는 건 33페이지 괄호 1번의 제목 아니야, 제목. 이걸 막 혼용해서 씁니다, 학자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 금전 채권, 즉 금액 채권의 특색은 뭐냐면 종류물인데 특정이 없다는 게 거기 나오죠. 괄호 1번에 32페이지. 종류물인데도 특정이 없어요. 종류물인데도. 왜 특정이 없을까요? 왜? 왜 특정이 없는 거예요? 종류물인데. 이 금액 채권은 어떤 금전도 완벽하게 똑같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완벽하게 똑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든 말든 가치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0원짜리 지폐, 만원짜리 지폐에서 그게 만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특정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주관적인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관적인 구별을. 만원짜리 지폐를 갖다가 나는 내 주관에 의하면 이건 5,000원밖에 못 쳐주겠어. 이런 건 불가능해요. 알겠어요? 만원짜리라고 써있으면 그냥 만원이야.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나라 보통 법학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를 잘 모르냐면 떠돌아다니는 웃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뭐 가난하고 저는 이걸 힘들여서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만원은 힘들여 일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100만 원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놈들이 있다. 미친 놈들이죠, 이런 놈들. 그거는 말이에요. 뭐 두 가지 점 잘못된 거죠. 그러한 고결한 가치는 상대방이 알아줘야 되는 거죠. 지가 강요할 게 아니야, 지금. 그걸 알아준다 하더라도 첫째. 두 번째는 아무리 그런 의미를 혼자 찔찔 짜고 부여해도 그 돈 가지고 물건 살려면 10,000원어치밖에 안 줘.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힘들여 일하고 뭐 지가 뭐 가치를 부여해서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 10,000원짜리 내고 물건 사면 10,000원어치밖에 안 준다니까? 100만 원어치 줄 리가 만무해요. 그러니까 무리한 걸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여러분들 이 다음에 여러분은 아직은 반대 입장이었는데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서 이상한 말 하는 놈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효도라는 말을 부모가 이걸 입에 올리게 되면 그것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렇다면. 효도는 말이에요. 강요받는 게 아니죠. 그죠? 효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고? 자식이 아니야, 이제 보니까. 자식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는 효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그 집안 망가진 집안입니다. 그냥 행동으로 어릴 때부터 보이면 됩니다. 계속 꾸준히. 그 말로 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잔머리 굴리는 놈들이죠. 지는 안 하면서 어떻게 주둥아리 어떻게 해볼까 한번 쉽게.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애 때부터 아빠를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끔찍하게도 잘한다. 그러면 아이는 말이에요. 효도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부모한테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원래 입력이 돼버려요, 자동으로. 알겠습니까? 그걸 괜히 어린애 앉혀놓고 효도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데 딴 거 할 줄도 모른다니까, 어차피. 불효라는 걸 할 줄을 모른다고, 아예. 인식이 생기기 전부터 자기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무지 잘해, 이상하게. 그럼 애는 그것만 보고 자라요, 그냥. 원래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면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원래. 그렇게 안 하는 놈들이 꼭 멀쩡한 어린애, 이해도 못하는 애 앉혀놓고 효도라고 그러죠. 왜? 꾸준히 효도하긴 힘드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나오고 미국의 어떤 할머니, 지금 일본에 가 계시죠? 아이들 넷을 기르는데 공부하라는 말을 평생에 안 했어요. 그 큰아들이 지금 조지아주의 그 보건사회부 장관이죠. 근데 큰아들이 그 장관 임명되는 그 식전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나는 서운함을 한마디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서운함을 표해?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에 듣고 싶었던 말이 회초리를 들고 공부를 하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었다.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해? 그 여동생은 저기 예일대 교수입니다. 민법 교수예요, 또. 뛰어난 학자죠. 그런데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키웠냐면 밥하고 빨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지하실에 큰 책상을 만들어 놓고 시간만 나면 거기 앉아서 책 보는 거야. 부모가. 그런 거 일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갓난할 때부터 그걸 본 거예요. 걔들 머릿속에는 사람이라면 그냥 시간만 남은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거구나, 원래. 그렇게 꼬마들도 좀 걸어다니는 만한 무렵부터는 그냥 책 갖고 같이 앉아있는 거야, 부모하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내 자녀가 전부 요새 말로 하면 출세했죠. 교수가 둘이고 장관이 하나. 그 다음에 뭐 무슨 연구소 뭐 소장인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그럼 그 할머니는 지금도 일본에서 학교 다녀요. 이제 나이 많은데 80이 넘었을걸? 공부한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 장관이 그 무슨 조크로 뭘 말하냐면 지 아들들도 그런다는 거야, 이상하게. 좀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공원에 가서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틈만 나면 책상에 앉아, 책상에서. 그 자기는 자기 그 말을 듣지 못했던 그 애절함 때문에 가끔 공부하는 애한테 쫓아가고 괜히 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한마디씩 한대요. 나중에 자기처럼 또 어머니한테 서운함을 표시할까봐 아빠한테.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죠. 벌써 남한테 교육자 말고 하는 놈 있죠. 저 수상한 놈들, 수상한 놈들. 나는 근데 여러분 보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도 안 하니까. 여러분이 나를 관찰 안 하니까. 관찰을 못 하죠. 같이 안 사니까. 사실 우리의 동의 천족들은 말이에요. 나하고 반경 10m에만 살아버리면 훌륭한 사람이 저절로 돼버리죠, 그냥.
보고 듣는 게 훌륭한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나 따라하면 죽어버릴 걸 아마. 평생을 4-5시간밖에 안 잡니다. 지금 무슨 말하다 그 말을 했지?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 그게 아닌데. 특정. 금전에는 특정이 없어요. 금전 채권에는 특정이 종류물 채권인데도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특정이 없다는 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 밑에 줄에 뭐가 나오죠? 이행 불능이 있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이행 불능이 있을 수가 없어. 이행 불능이 왜 있을 수가 없으면 특정이 안 되면 이행을 못 한다고 배웠죠. 그렇잖아요. 채권에는. 물권은 이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립을 못 한다고 했죠, 아예. 근데 이행 불능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금전의 경우에는. 그 뒤에 다시 배우는데, 여기서 일단 그렇게 알아두고, 그 두 개가 핵심이라는 거. 괄호 2번에, 괄호 2번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법상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 금전 채권이 된다고 했죠.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발생 원인이 무한정입니다. 근데 이 괄호 2번은 왜 써놓으셨냐 하면, 모든 시험에 나오는 채권법 케이스는 거의 다 금전 채권에 관한 거다. 이 얘기죠. 거기 잘 읽어봐. 민법 케이스가 거기 써 있는 거 말고 벗어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금전 채권은 왜 중요해요? 달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 채권법 케이스 문제 중에 금전 채권이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문제가 돼, 항상. 알겠어요? 채권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뭐예요? 매매죠.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금전 채권은 문제가 됩니다. 주로.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걸 시사하고 있죠. 케이스 문제에 돈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금전 채권의 특성에 대해서. 괄호 3번은 뭐예요? 괄호 3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어려운 사람. 거기 그것만 알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왜? 자본주의 사회는 돈 없는 자와 있는 자가 있다. 항상. 바로 4번은 뭐예요? 민법은 불량하다 이거예요. 조문이 3개밖에 없다. 조문이 중요한데 조문이 3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조문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그 얘기야 거긴 그냥. 그 다음에 작은 글씨엔 뭐가 나오죠? 학생들의 그 유식을 위해서 써놓으신 거죠. 도대체 이 돈이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냐요? 작은 글씨 맨 끝에 뭐가 있다고 했죠? 한국은행권과 주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어떻게 구별된다고 써있죠? 주화는 말이에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주화는. 한국은행권의 발행은 한국은행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그건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어. 주화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전 채권 중에서 내국의 법정 화폐로 쓰이는 게 2가지입니다. 한국은행권, 주화. 알겠어요? 주화 동전 말하면 동전. 주화는 주조하는 화폐 말이에요. 주조 화폐. 동전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념 주화 같은 건 유통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거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주화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다고. 88 올림픽 때도 뭐 발행했죠. 5가지인가 뭐 10가지인가. 기념 주화. 그만 말이에요. 그래서 따지면 많다니까. 500원짜리 100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1원짜리도 있죠. 1원짜리. 요즘 안 보이죠 근데. 내 생각에 1원짜리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잘 모아두라고. 왜? 한 30년 지나면 그거 비싸다고 이제. 귀하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1원짜리. 지금 1원짜리 한 보따리 구석에 감춰놨다가 나중에 1원짜리 한 300원씩 할 때 팔면 300배 아니야. 한 500원을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제목을 보면 알수 금액 채권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거기 있는 말들은 지금 봐봐야 소용이 없어.
다만 여러분이 그 훗날 혹시 답안지 쓸 때 대비해서 기억해줄 만한 문장이, 아름다운 문장이 괄호 1번의 맨 끝에 두 줄입니다. 본래 금전 채권은 일정한 추상적인 화폐 가치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금종채권은 뭐냐면 금종채권 첫 줄에 나오죠.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여기서 참 한 가지 나온 김에 부수적으로 알려줄게 하는데 통화 이런 말 쓰이죠. 통화. 통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려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통설이란 뭘 말하는 걸까? 이거 총칙의 첫날도 얘기해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게 통설에서 통자가 뭐의 준말이라고 했어요? 그저 세월만 가면 잊어먹는구만. 통용력 있는 이랬잖아. 통용력. 통용력이 있으니까 뭐가 불필요하다고요? 급하면 근거를 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는 통용력 있는 화폐 말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 맨 위에 작은 글씨 나오죠. 통용력. 강제 통용력. 나오죠. 통화는 통용력 있는 화폐 말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통화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 살 때 10,000원짜리 냈는데 만약에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이 종이가 뭐요? 10,000원짜리예요. 이게 무슨 10,000원의 가치가 있어? 나는 이게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주인 아저씨가 이게 왜 10,000원이라는 겁니까?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 거 여러분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된 거라고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게 10,000원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통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통설이 왜 맞다는 건지를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 그 통용력 있는 학설이 지금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통용력이 그 뜻이라고. 그 위에 작은 글씨 나오죠? 통용력. 작은 글씨 두 번째 문단에. 통화라는 것도 그 뜻이고 통설도 그 뜻이에요. 통용력. 10,000원. 여러분 종이 그 녹색 종이 있죠. 그걸 어디 들고 가서 돈 내갖고 빵 뭐 1,000원짜리 10개 주세요 그러면 아니 종이장 하나 내놓고 빵 10개 들고 와? 이게 왜 10,000원이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걸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그 통화라는 것만 강조하면 됩니다. 통화. 사실 그건 설명하기 어렵죠. 그게 왜 10,000원 가치가 있다는 거지 종이가. 그 설명하려면 여러분 막상 떠오르지 않죠 아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10,000원이 가치가 있다는 걸. 이걸 10,000개로 쪼개가지고 하나에 이런 식 가치가 있다고 할까. 어떻게 설명해 그걸. 가장 무식한 방법은 뭐예요? 여기 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죠. 그럼 그건 아무 다 대답도 안 되죠. 주인 아저씨가 그걸 물어보면 거기 만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왜 10,000원이냐는 거야. 이게 왜. 가게 아저씨가 혹시 나는 인정 못해? 그건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 법전에 지금 그게 안 나올 텐데 한국은행법 48조에 뭐가 써 있냐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공사 일체의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이렇게 못 박아 있어요. 강행규정입니다. 그건. 알겠습니까? 무조건 통용된다니까? 근데 그거 참고서 놔도 금종 채권은 뭐냐면 그 두 번째 줄에 깨알 것이 메모리 펜쳐요. 50,000원을 지급하는데 반드시 5,000원권으로 지급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금종 채권이라는 건.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왜 이걸 따지고 앉았냐면 거기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걸친 문장이 있죠. 녹색으로 메모리 펜치하세요. 그때만 문제가 됩니다. 5,000원짜리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화폐 계획이 일어나서 5,000원짜리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강제 통용력을 잃으면 요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폐 계획 하려고 그러죠. 10만원짜리 지폐 만든다며. 돈 들어 써대니까. 50,000원권 지폐하고 100,000원권 지폐를 만든대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어떤 새끼가 그따고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그 핑계가 이런 거죠. 10만 원을 자기합 수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기합 수표가 이 10만 집회보다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출신 비용하고 그걸 아끼겠다는 거야. 그럼 물가 폭등하죠 이제. 사람들이 벌써 감각이 다르죠. 수표라고 말하는 거하고 돈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쓰임새가 다르잖아. 10,000원짜리 왜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냐면 이 10,000원은 돈처럼 보여. 이게 뭐 쓰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벌써 수표 그럼 뭔가 브레이크 하나 걸리죠. 수표. 왠지. 10만 원짜리 돈 만들면 수표가 기본 단위가 뭐가 될 것 같아? 100만 원짜리 되면 100만 원짜리. 이게 낭비를 조장하고 있어. 낭비를 조장하고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핸드폰 이제 300만 원 한다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과감하게 그때도 무지하게 살 거지만 용서 없이 부모가 죽든 말든. 이게 문제라니까 이거. 여러분이 그건 모릅니까? 알죠 다. 핸드폰 하나 살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30% 가까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특허료로. 그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젊은이를 안 믿는 겁니다. 겉으로는 반미 정서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면 살수록 미국으로 외화가 빠져나가는 물건만 좋아한다 이거 이상하게. 젊은이를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은 믿지 않는다니까. 물건을 사도 꼭 하여튼 살 때마다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만 골라서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삶이. 엄청난 양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가 정말 바람직한 젊은이는 뭐죠? 외화가 빠져나가는 특허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데 날밤을 새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외화 나가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이상하게. 이 장래는 뻔한 겁니다, 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볼펜 하나를 사도 일제를 산다 이거 이상하게. 모나미 볼펜은 난 본 지가 몇 년 됐어 하여튼. 요즘 보이지도 않아 이상하게 모나미 볼펜. 국산. 큰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일제 볼펜 쓰면은 민법이 더 잘 들어옵니까? 모나미 그 싼 거 쓰면 민법이 공부 안 돼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금정 채권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 5,000원짜리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어떻게 되냐 이거야.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죠. 뭐예요? 다른 통용력 있는 화폐로 변제한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른이라고만 써 있죠. 그러면 5,000원짜리로 주기로 했는데 5,000원 없어지면 10,000원짜리로 줘도 되고 10원짜리로 줘도 되고 100원짜리로 줘도 되고 500원짜리로 줘도 되냐 이런 얘기야 내 말은. 반드시 그렇게 아무렇게 다 할 수 있냐. 그것도 다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34페이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서 어렵게 표시하고 있죠. 어렵게. 응? 알겠습니까? 임의 채권이니까 막 바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금전채권, 특정물 채권이니까 여러분 얘만 시험에 나오는 얘만 하면 되죠. 두 번째 줄에 봉금의 임치나 진열의 목적으로 특정한 화폐를 급부하는 경우 매물펜 칠해놓으세요. 시험에 그걸 내죠 직접 케이스를. 봉금이라는 건 봉투에 싼 거 말하는 거예요. 돈을 남한테 맡길 때 그 천민의 후손은 지갑에서 돈 꺼내갖고 그냥 맡기죠. 어른들한테 돈 줄 때 보면 집안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친구지간에도 돈을 빌렸었다가 갚을 때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다니까. 막 가는 집안은 어떻게 합니까? 지갑에서 돈 꺼내갖고 줘요 그냥. 돈을 거래할 때 조선 중기일의 선비계급은 반드시 간지를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그거의 대표적인 것 중에 몰상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줄 때 보면 표가 나버립니다. 아예. 집안 내력이 표가 나요. 그걸 딱 보고 앉았으면 10대까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난.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는데 우편번호 쓰는 봉투에다가 말이야. 돈 넣어가지고 휙 던지고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그건 돈 주고 욕 바가지를 먹습니다, 이제. 반드시 간지를 써야 되죠. 이유를 써야 되죠. 왜 돈을 주는지 갑자기. 남에게 주는 돈은 봉투에 싸서 줘야 됩니다. 봉투 아니면 종이라도. 가끔 보면 말이에요. 야, 저번에 너 내가 5만 원 꾼 거 있지? 여기 있어. 버스가에서 지갑에서 꺼내서 줘요. 그런 놈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가는 놈들하고는. 그런 놈들은 그 부모가 그런 놈들이죠. 그 밑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보 같은 데 가면은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 안에 그 간지에 뭘 쓰고 어떤 종이를 사용하며 사이즈가 얼마만 해야 되고 이거를 가르치는 그 교재들이 뭐예요, 저기. 성균관에서 나와 있죠, 이거.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요즘 한글로 써도 되게 돼 있어요. 간지 다 나와 있다고. 여기 쓰는 뭐 문구 이런 거 다. 방식 이런 거. 그거 내가 보니까 500원밖에 책 정가가. 500원밖에 안 하더라고. 지금 올랐다 그래도 이게 1000원밖에 안 하죠. 얇게 돼 있어요, 그러고. 그래서 격식을 갖춰야 되죠, 사람이. 친한 친구일수록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죠. 단돈 10,000원을 꽂다 주더라도 돈을 꺼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욕적인 일이죠. 구걸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 아니잖아, 이건. 간지에다, 거기 간지 읽어보면 다 써 있어요. 이만저만 저만해서 돈을 드리는데 정말 빌린 경우에는 정말 감사하게 썼습니다. 이런 게 보여야 되죠, 사람이. 절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책 보는 사람이. 신동에 커피집에 앉았다가 말이에요. 아, 참, 돈 꾸는 거 있지. 앳다. 거지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것은. 거지한테도 그렇게 못 주게 돼 있죠, 원래. 선비는. 좀 갖출 걸 갖춰요. 핸드폰 문자만 보내지 말고. 봉금의 임치가 뭐죠? 봉투에 넣은 돈이 있죠.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진열 목적으로 특정화폐. 여러분, 고화폐, 고우표, 수집상 뭐 이런 데 있죠? 그러면 그 진열도에 딱 진열해놨죠? 뭐 조선시대 화폐라든지 뭐. 진열해놓은 거 싼 것들이죠? 상평, 통보 이런 거. 흔한 거. 상평, 통보는 근데 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지금 강제 통용이 없는 화폐죠. 금전은 분명히 금전이죠, 그게. 근데 지금 강제 통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건 보통 물건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게 아주 흔하면 종류물이고, 특정되거나 귀하면 그건 특정물이에요. 상평, 통보도 여러 가지죠. 언제 발행됐냐에 따라서. 모양하고 똑같지만. 그 다음에 외국 금전 채권, 외화 채권이 있습니다. 이건 외국의 금전 내지 통화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금전 내지 통화 이렇게 썼죠, 분명히. 금전 내지 통화. 그죠? 금전과 통화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33페이지 작은 글씨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에서 그거 찾아봐요. 금전과 통화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분명히 다른 말이죠. 금전 중에서 그 작은 글씨 보면 강제 통용을 인정한 것을 통화라고 한다고. 금전과 통화는 구별되는 겁니다. 33페이지 작은 글씨 두 번째 줄 첫째 줄 나오죠. 작은 글씨 두 번째 문단 첫째 줄. 금전 중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걸 통화라고 해. 그러니까 통화 이꼬르 뭐예요? 거기다 써요, 빨간 걸로. 통화 이꼬르 뭐예요? 금전 플러스 강제 통용력입니다. 통화 이꼬르 금전 플러스 강제 통용력. 그러니까 그냥 금전이라고 하면 강제 통용력이 없는 금전도 포함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용어 같은 거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이 다음에 실무를 담당하면 계약서 한 장 쓴다든지 판결문 한 장을 쓰거나 공소장 한 장을 쓸 때 이런 걸 잘못 표현하면 큰 사건이 터져버려요. 큰 사건이 터진다고. 알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금전하고 통화를 거의 구별을 못하죠. 비슷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나 법적으로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 외화 채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화 채권에서는 그런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변동 환율제를 택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시기에 환율에 따라 이걸 내국 화폐로 환산하냐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고정 환율제면 문제가 안 되죠. 딱 고정돼 있으면 달러당 얼마, 뭐 1,000원 이내로 그냥 20년째 변화가 없음. 이런 문제가 안 돼, 이게. 무조건 1달러에 1,000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 신문 보면 하지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죠, 이상하게. 매일매일. 요새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외국 여행 갈 사람은 이때 빨리 사야 돼, 이때. 막 내려갈 때. 1,100원대로 내려갔을 때. 응? 나는 또 다음번에 나갈 때를 대비해갖고, 2,000달러를 바꿔놨는데. 왜냐면 이게 조금 있으면 또 확 올라가니 1,300원 되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 이거. 1,100원 얼마였다가. 생돈 나가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옛날에 IMF 왔을 때, 전애들은 돈 다 떼먹고, 차떼기로 떼먹고는 국민들을 보고 달러를 내놓으라는 거야, 이상하게. 똥값에. 팔아먹을 땐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여러분, 외국 갔다 오면 알지, 갔다 온 사람 다 알죠? 외환여행에서 달러 살 때는 그렇게 비쌉니다. 근데 여행 갔다 와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팔려고 그러면 갑자기 몇백 원이 내려가요. 달러당. 그러니까 저 외환여행 저거 막 떼돈버는 내가 보니까. 평균 한 2, 300원 차이 나 보니까. 우리 사람 절대로 안 팝니다. 나중에 정 쓸모없어 팔 때라도 외환여행에 팔 필요가 없어요. 남대문 가면 비싸게 사주죠, 아줌마들이. 남대문 가면 여러분 물건을 안 팔고 국방색 이런 큰 전대를 차고 다니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은 연로하시니까 전부 골목에 앉아있습니다, 이상하게. 앉아있어. 그리고 조그만 팻말 하나 들고 있죠. 팻말. 환전, 이렇게. 달러 비싸게 삼, 이렇게. 그 할머니들의 특징은 뭐냐면 손자들도 있을 텐데, 그 할머니들 다 재벌들이에요, 거의 다. 여러분들 그 복장 보고 판단 큰일 납니다. 남대문에 달러 환전상 할 정도 사람이면 그 프리미엄이 몇 억이에요, 지금. 그 자리, 할 수 있는 게. 저번에 물어보니까 한 2억 넘어가요, 하여튼. 그것도 환전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칼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고 그러는데, 내가 뭘 문제, 팻말을 가만 보면, 꼭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 손자가 쓴 것처럼 써놨어, 이상하게. 달러 비싸게 삼을 갖다가 이렇게 칼라 레이저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안다게 코팅해서 갖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꼭 색연필로 달러 비싸게 삼으려고 빗 맞아가지고 이게 흐려, 이상하게.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대화를 했다고 일부러 출산전 사드리면서. 아니, 이걸 이렇게 거지 같은 팻말 들고 있으면 이상하게. 금으로는 못할 망정, 뭐 이렇게 아크릴에다 안닿게 하고 들고 있으면 잘 보이지 않냐 그랬더니, 옛날부터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살살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대도 그 전대 쓰지 마시고, 이렇게 폼나는 가방 같은 거 주문해가지고, 폼나는 의자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으시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 요만한 동그란 나무 의자 있죠. 거기 앉아있어요. 그 할머니들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힙퍼 좀 크죠? 요만한 나무 의자에 힙이 한쪽밖에 안 걸려요, 내가 보니까. 거기 힘들게 앉아가지고 국방색 전대, 6.25 때 쓰던 거, 이거. 뭐 이상한 팻말 들고 앉아가지고 달러 비싸게 삼. 그게 노하우라는 거야, 그게. 난 지금까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무슨 노하우인지, 그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부터라도 달러를 바꾸러 갈 때는 그 할머니한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양복을 입은 깔끔한 청년이 서가지고 아크릴로 된 간판 딱 들고 007 가방에다 돈 들고 딱 서 있으면 안 가. 거기 바꾸러 안 가. 그래서 어쨌거나 환산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 녹색으로 네모치세요. 환산 시기에 관하여.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리고 거기만 네모치는 게 아니라 지급할 때. 지급할 때. 녹색으로 네모치세요. 지급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문제가 언제 나왔었죠? 374조에도 있죠. 374조에도. 이런 문구는 전부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74조. 비슷한 문구가 뭐죠?
뭔 까지, 때 이런 거 전부 다 문제다. 여러분 교과서 26페이지 맨 밑에 괄호 2번 읽어봐요. 까지, 때부터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할 때까지냐 하는 때까지냐 그렇게 되죠. 26페이지 맨 밑에도 그렇게 되죠. 맨 밑에도 하여야 할 때냐 하는 때냐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26페이지 맨 밑에. 그러니까 무슨 때가 나오기만 하면 법전에 하여야 할 때냐 하는 때냐가 항상 문제가 똑같이. 이게 책을 보면 그냥 느끼잖아 그걸. 답이 다 똑같죠 물론 또 이상하게. 26페이지 맨 밑에 하고 34페이지 거기 비교해봐. 답이 다 똑같아. 언제나 하여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하는 때입니다. 실제로 하는 때 전부 다 답이. 이런 걸 공통적으로 알아두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 한 번만 외우면 되잖아. 한 번만. 언제나 하여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때예요 바로. 실제로 하는 때. 이걸 따로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문장을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곽인 선생님이. 하여야 할 때냐 하는 때냐.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쯤은 이제 믿을 때가 됐죠. 총칙 처음 시작할 때는 내 말이 이상하죠. 이상한데 같은 글자가 나오면 똑같다고? 문제가 된다고? 지금은 수백 번 맞춰봤으니까 믿을 거 아니야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기초이론들이고 금전 채권의 핵심이 이겁니다. 35페이지 금전 채권의 특징. 알겠습니까? 별별 5개.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때가 없죠. 매년 나오지 매년. 금전 채권의 특징.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하여튼.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 채권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더군다나 아까 배웠죠. 채권법에서 모든 채권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금전 채권도 바뀌어 다. 이게 전부예요 거의 전부. 금전 채권. 이건 다른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이런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알겠습니까? 핵심이야 핵심. 첫 번째 논점은 금전의 특색과 구별하는 겁니다. 금전 채권의 특색은 금전의 특색하고는 다른 거예요. 금전의 특색은 어디 나오죠? 총칙 교과서에 나와. 그거하고 비교해야 돼. 그거 헛갈리면 큰일 납니다. 금전의 특색하고 금전 채권의 특색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총칙 교과서 180페이지구만. 180페이지. 그것과 채권청론의 금전 채권의 특색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어찌 보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민법 재산법은 금전법이죠. 총칙에서 금전의 특색을 배우고 채권법에서 금전 채권의 특색을 배우고 물권법에서 뭘 배우죠? 금전의 물권 소유권 변동을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물권법에도 금전의 특색 또 나오죠. 한 번 더. 알겠습니까? 금전의 물권 변동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뭐죠? 총칙에서 나오죠? 점유와 소유가 언제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알겠어요? 점유와 소유가 언제나 일치합니다. 다른 물건들은 안 그렇죠. 점유한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다른 물건들도 그에 근사하게 처리하죠. 점유 있으면 소유권 있는 거 다 추정해버리죠. 그죠? 대부분 다. 물론 부동산은 이제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200조 같은 거 말이에요. 200조. 197조 1항 200조 이런 거 읽어봐요. 조문에. 200조에 점유 있으면 적법한 권리 있다고 추정해본다니까? 본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재산법은 금전법이에요 그냥.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머니가 제일 중요한 거야. 머니. 재산관계에서는. 재산관계 이꼬르 머니 관계예요 그냥 처음부터. 채권법의 금전 채권의 특색을 배워. 물권법에서는 금전 물권의 특색을 배우고 총칙에서는 금전의 특색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구별해야 됩니다. 금전 물권의 특색은 금전의 특색에 포함되어 있죠. 뭐예요?
점유와 소유가 언제나 일치한다. 여기서부터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고 했죠. 총칙교과서에 보면. 뭐예요? 채권적 반환 청구밖에,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됩니다. 언제나. 알겠어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어떤 놈이 내 돈을 뺏어가면 말이에요. 뺏어가면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로 그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이건 아까 배운 특정이 없다는 말하고도 일치합니다. 금전은 그 돈, 저 돈, 이 돈이 아무런 중요성을 갖고 있잖아요. 액면 가치만 중요하지. 또 하나 뭐죠? 선의 취득이 인정 안 된다고. 금전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그거 말고 금전 채권의 특색을 지금부터 배우란다. 이건 채권법 전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법리 중에 하나입니다. 응? 가장 중요한. 이런 너무나 중요한 걸 배울 때는 조금 쉬었다는 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입니다.